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긴 출장 끝에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복도 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들릴 만큼 우리 집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거실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뉴스를 틀어놓는 사람이었고 9살 딸 서연이는 숙제하기 싫다며 식탁 위에 색연필을 늘어놓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안에서는 TV 소리도 아이의 웃음소리도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 쪽에서 낮고 짧은 숨소리와 무언가 급히 서랍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손잡이에 걸린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우리 집 가사도우미였던 민정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제 서랍에서 꺼낸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제 딸의 작은 분홍색 머리핀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안방 안쪽을 보았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숨겨두었던 통장이 펼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제 이름이 적힌 보험 서류와 병원 영수증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옷장 안쪽, 제가 출장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검은 상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결혼 전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금반지와 제가 이혼까지 생각하며 몰래 모아두었던 증거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USB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상처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정 씨는 서류 봉투를 등 뒤로 숨기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사모님, 오신다고 연락을 못 받아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불이 켜졌습니다. 남편 준호가 서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놀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얼굴을 본 순간 피곤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왜 연락도 없이 와?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먼저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제가 이 장면을 봐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바퀴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딸 서연이가 작은 방 문을 내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저를 보다가 곧바로 민정 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가장 깊게 찌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민정 씨의 치마 뒤에 숨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화내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또라는 말이 귀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저는 출장 가기 전에도 화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돌아서도 시어머니가 전화로 제 흠을 잡아도 민정 씨가 이상하게 집안일에 깊이 끼어들어도 저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늘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이미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아이에게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민정 씨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한쪽이 구겨져 있었고 그 안에서 반쯤 빠져나온 종이에는 제 이름과 함께 낯선 대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장 모양은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제가 겨우 묻자 남편은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 입을 막아야겠다는 조급함만 있었습니다. 지금 애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소란이라뇨. 제 서랍이 열려 있고 제 통장이 펼쳐져 있고
제 딸이 저를 무서워하며 다른 여자 뒤에 숨었는데 그는 그것을 소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집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 있었고 그 금 사이로 누군가 아주 조용히 들어와 제 자리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민정 씨가 그 서류들을 뒤진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편이 왜 그토록 제 갑작스러운 귀가를 두려워했는지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침묵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아직 평온해 보였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차가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 동안 저는 정말로 제가 작은 행복을 붙잡았다고 믿었습니다. 준호와 저는 큰돈이 있는 부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고생을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작은 설계사무소에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저는 교육 콘텐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전국을 오가며 강연과 회의를 했습니다. 바쁘고 지쳤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같은 냄새가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나는 따뜻한 김, 세탁기에서 막 꺼낸 수건 냄새, 서연이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색종이를 오리는 소리.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준호는 말없이 제 캐리어를 안으로 끌어다 놓았고 서연이는 제 목에 매달려 엄마 냄새 난다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 하나로 며칠 동안 쌓인 피로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세 식구가 좁은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도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저는 그런 그의 옆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라면 조금 힘들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지키고 싶었던 건 대단한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연이가 매일 같은 방에서 잠들고 아침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엄마 아빠가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길 바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런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떠났고 어머니는 시장 한쪽 작은 반찬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넓어서 집이 아니라 돌아왔을 때 마음이 쉬면 집이야. 그 말을 저는 오래 믿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제게 남은 것은 낡은 금반지 하나와 작은 통장,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편지 몇 장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 손가락에서 빼낸 반지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만 써. 그런데 네 마음까지 팔아가며 버티지는 마. 그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무엇이 그렇게 힘들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반지와 편지를 작은 검은 상자에 넣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기 싫어서라기보다 그 상자만은 제 마음의 마지막 방처럼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는 아직 우리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자주 하셨지만 목소리는 겉으로만 다정했습니다. 네가 바쁘니까 내가 걱정돼서 그러지 라는 말을 앞세워 제 출장을 못마땅해 했고 아이한테 엄마 손이 제일 필요한 나이라며 죄책감을 살짝씩 얹어놓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른이니까 손녀가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며느리가 집을 자주 비우는 게 서운할 수도 있겠지. 준호도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 쉬는 저를 보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냥 걱정돼서 그래.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말이 조금씩 다른 뜻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말에 마음 쓰지 말라는 말은 결국 엄마 말에 대답하지 말고 넘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서운함을 말하려 하면 그는 늘 피곤한 얼굴로 시계를 벗습니다. 사무소 일이 힘들다며 대화를 미루었고 저는 또 입을 닫았습니다. 그해 봄 회사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제 출장이 부쩍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지방에 있어야 했고 어느 달에는 열흘 넘게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서연이 학교 준비물은 요일별로 작은 봉투에 나눠 붙여놓았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메모지가 늘어났습니다. 월요일 체육복, 수요일 미술 준비물, 금요일 독서록. 제가 집에 없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저는 떠나기 전마다 작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아는 사람 딸이 잠깐 일자리를 찾고 있어. 성실하고 조용한 애야. 네가 자꾸 집을 비우니까 낮에 와서 집안일 좀 봐주면 좋지 않겠니? 그때 처음 들은 이름이 민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가사 도우미를 두는 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낯선 사람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정확히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서연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애가 엄마 없는 집에서 얼마나 허전하겠니?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단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는 말 앞에서 저는 늘 약했습니다. 내가 일을 계속하는 것이 혹시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내 욕심 때문에 아이가 외로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저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준호와 상의하겠다고 했고 그는 예상보다 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엄마가 아는 사람이면 더 믿을 수 있잖아. 그때 저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민정 씨가 처음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40이 조금 넘어 보였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머리는 낮게 묶었고 옷차림은 늘 단정했습니다. 처음 본 날 그녀는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한 일만 하겠습니다. 불편하게 하드리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미안해졌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기도 전에 경계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정 씨는 일을 잘했습니다. 먼지가 잘 쌓이는 창틀까지 닦았고 서연이 간식도 정갈하게 챙겼습니다.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주방은 깔끔했고 빨래는 햇빛 냄새를 품고 접혀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금방 그녀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민정 이모라고 부르더니 어느 날부터는 제게 하지 않던 작은 이야기를 그녀에게 먼저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한구석이 살짝 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가 돌봄을 받는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내가 없는 시간을 누군가 따뜻하게 채워준다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을 억눌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첫 번째 이상한 신호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출장 준비를 하다가 안방 옷장 문이 아주 조금 열려있는 걸 봤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닫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멈추었습니다. 옷장 안 깊숙이 널어둔 검은 상자가 원래 있던 위치보다 조금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었고 안에 든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상자를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예민한 거야. 내가 꺼냈다가 제대로 안 넣었겠지. 그 다음날 아침 주방에서 민정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출장 자주 다니시면 중요한 물건은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요. 평범한 걱정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 차분했고 목소리도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네, 신경 쓸게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 후로 집안의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화장대 서랍 속 영수증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었고 서랍 킵속에 넣어둔 서연이의 예방 몇 쪽 수첩이 거실 책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더니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예민하다는 말은 이상하게 사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내가 괜히 좋은 사람을 의심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민정 씨에게도 준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놓친 사소한 흔들림들이 나중에는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릴 균열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민정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단순히 누군가의 소개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정 씨가 우리 집에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치채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나는 냄새가 달라졌고, 식탁 위 물건들의 위치가 달라졌고, 서연이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도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아이가 제 품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연이는 먼저 민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게 안겨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아이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작게 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건 좋은 일이라고. 내가 자주 집을 비우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엄마가 질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도 집에 오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로만 제 출장을 탓하던 분이 이제는 민정 씨가 있는 시간을 맞춰 집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부터 친한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화가 끊기곤 했습니다. 싱크대 물소리만 남고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그렇게 재미있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들으면 또 오해할까봐 말 안 한다.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제 가슴에는 농담처럼 닿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행주를 접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간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작은 웃음을 보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음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 너무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가 출장 중에 서연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주 멍하니 있고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눈치를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내려앉아 그날 밤 곧바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보고 싶었어? 수학이 넘어 아이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언제까지 집에 있어? 그 말에는 그리움보다 확인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목이 막혔습니다. 내 아이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떠날 시간을 재고 있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오래 있을 거라고. 주말에는 같이 떡볶이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저쪽에서 민정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기대하면 또 속상해져. 그 말은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급히 끊을게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호텔 침대 끝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민정 씨가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비운 자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제가 돌아올 자리까지 조금씩 좁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애 앞에서 그런 식으로 예민하게 굴지 마. 민정 씨가 틀릴만한 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민정 씨의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드는 건 낯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말보다 그 사람 말을 먼저 믿어? 준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보다 짜증이 먼저 보였습니다. 당신이 집에 없으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겠지. 그 말은 제 안에서 무언가를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집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인데도, 엄마인데도, 이 집을 위해 누구보다 많이 뛰고 있었는데도 제가 없는 시간들이 제 존재 전체를 지워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주방불은 꺼져 있었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순간 현관 쪽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 씨가 놓고 간 휴대폰이 신발장 위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이름이 뜨지 않았고 번호만 길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그 집 서류는 아직 못 찾았어?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메시지는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잠금화면 알림이 짧게 보인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뒤돌아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준호가 반환해서 들을까봐 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휴대폰 두고 가셨더라고요. 연락 온 것 같던데요. 그녀는 아주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동생이에요. 제가 예전에 빌린 돈 때문에 좀 귀찮게 해서요. 동생, 빌린 돈, 귀찮게 한다. 설명은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묻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요. 저는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의심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확인하고 제가 사둔 과일을 마음대로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민정 씨는 곁에서 차를 내왔고 저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처럼 앉아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였고 제 집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도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 믿고 집안 살림 맡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의 방향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바깥 일이란다고 정신없고 애는 민정이가 챙기고 집안은 내가 들여다보고 그럼 너는 대체 뭘 하고 사는 거니? 그 말에 저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면 불효가 되고 참으면 제 자신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조용히 서연이 방 쪽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귀는 분명히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는 제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서연이가 있었고 한쪽에는 아빠가, 다른 한쪽에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라고 생각한 곳에는 앞치마를 입은 여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그림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서연이는 별일 아니는 듯 말했습니다. 민정 이모, 선생님이 매일 돌봐주는 사람 그리라고 했어. 저는 웃어주려고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서운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저는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 위에서조차 저는 이미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모두 잠든 듯 조용했지만 제 안에선 무언가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 시어머니의 말, 준호의 무심한 눈빛, 서연이의 그림. 하나씩 보면 작고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서 저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의심은 더 이상 마음속 불안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가 한 번도 허락한 적 없는 새로운 규칙과 제 이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돈의 흔적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그날 저는 현관 앞에서부터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와 오래 끓인 국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은 분명 제 집인데 문을 여는 순간 남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발끝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제가 모르는 규칙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학원 시간, 간식 시간, TV 보는 시간, 잠드는 시간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는 민정 씨의 글씨로 보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을 때도 집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 안쪽이 꽉 막혔습니다. 맞는 말처럼 보였지만 그 말 속에는 제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없을 때 더 안정적이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종이를 떼려 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민정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잘못된 물건을 만지는 사람처럼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서연이를 위해 만든 거예요. 아이가 규칙이 있어야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저는 종이를 손에 든 채 물었습니다. 이 집 규칙을 왜 민정 씨가 정해요? 그녀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이 자주 안 계시니까요. 그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제가 쓰던 컵 대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꽃무늬 찻잔들이 앞줄에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 반찬통에는 제 글씨가 붙어 있던 메모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적어두었던 작은 메모들, 서연이가 매운 걸 싫어한다는 표시, 준호가 속이 안 좋을 때 먹는 죽 레시피,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당신이라도 알아봐 달라고. 하지만 그는 넥타이를 풀며 식탁 위 규칙표를 한 번 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괜찮네. 당신 없을 때 훨씬 정리가 잘 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세게 내려놓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뺐는데도 쇠가 도자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이가 그 소리에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고 얼른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아이에게 닿기 전에 민정 씨가 먼저 서연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피곤해서 그래. 그 문장을 오래 잊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예민해서, 바빠서.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는 제 감정마다 이유가 붙었고 그 이유들은 모두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서운하면 피곤해서였고, 화가 나면 예민해서였고, 의심하면 집에 없어서 몰라서였습니다. 그 뒤로 하루하루가 조금씩 저를 깎아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차려둔 반찬이 식탁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 민정 씨가 만든 죽이 가운데 놓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김치볶음밥보다 민정 이모가 해준 계란죽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아이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밤에는 준호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뒤집어 놓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사무소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화장실에 간 그의 휴대폰 화면에 민정 이름이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 서류는 제가 챙겨둘게요. 서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묻고 싶었지만 저는 또 망설였습니다. 묻는 순간 제가 의심 많은 사람이 될까봐, 준호가 또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쉴까봐, 서연이가 문틈에서 듣고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민정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차가 놓여 있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 얼굴 보기가 손님 얼굴 보기보다 어렵구나. 민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침묵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일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만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일은 누구나 해. 그런데 집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하는 일은 욕심이지.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젖은 빨래를 걷었습니다. 비가 왔는지 옷끝이 축축했고 손가락이 차가워졌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서연이가 민정 씨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제가 그 집 바깥에 서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속에 분명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온 문자 하나가 제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계좌에서 제가 모르는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자에 적힌 금액을 처음 봤을 때 저는 화면을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갔고 받는 사람 이름은 낯선 대출 관련 회사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대출, 제가 모르는 이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끝난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자동이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서류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이체라니요. 신청 서류라니요.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서류에 제 도장과 서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집에서 본 그 구겨진 봉투와 낯선 회사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 전 저는 근처 무인복사점에 들러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종이를 손에 쥐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 것 같아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젖은 보도블록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밟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내 이름으로 내 삶을 건드리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준호와 민정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방 안에서 영어 단어장을 읽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네 사람이 한 집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식탁 위에 거래 내역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종이를 집어들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민정 씨는 싱크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시어머니는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 껍질이 길게 이어져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아니, 지금 얘기해.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저 자신도 낯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가 들을까봐, 시어머니가 불편해할까봐, 준호가 화낼까봐 뒤로 물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제 이름마저 제 것이 아니게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안일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못 써. 다 가족을 위해서 쓴 돈이야. 제 이름으로 나간 돈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못마땅함이 컸습니다. 네가 집을 비우니 누군가는 결정해야지. 그 말에 가슴속에서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민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결백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 제 서랍 안의 서류를 본 적 있어요? 그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드러운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정리하다가 본 적은 있지만 제가 뭘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불안한 마음에 안방 서랍 앞에 몰래 세워둔 오래된 공기계였습니다. 화면을 켜자 짧은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어두운 안방, 열린 서랍,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제 도장을 꺼내 들고 있는 민정 씨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앞치마와 머리핀, 손목의 팔찌는 분명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정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모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봉투를 꺼내고 사진을 찍고 다시 서랍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소리 없이 흘러갔지만 제게는 아주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제 믿음이 찢어지는 소리, 제가 참고 넘긴 시간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준호가 다급히 제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런 걸 왜 찍어? 당신 정말 너무하네. 저는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처음으로요. 내 서랍을 뒤진 사람이 너무한 거야. 그걸 확인한 내가 아니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예전처럼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부터 제 동의 없이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 서류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돈은 내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집주인 행세하니? 저는 대답 대신 거래 내역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돈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들 앞에서 제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던 순간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USB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USB. 저는 그에게 그 존재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몸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입에서 나온 USB라는 단어는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던 모든 의심을 한꺼번에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방문 손잡이를 잡은 채 뒤돌아보았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서 있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민정 씨도 조용해졌습니다. 사과 껍질이 접시 위에서 말라가고 있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거실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USB는 단순히 우연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불을 끈 뒤 침대에 누워 숨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한참 동안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말끝은 들리지 않았지만 몇 단어는 분명했습니다. 서류, 인감, 상자, 그리고 그 여자가 알기 전에. 그 여자가 저라는 것을 모를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절차를 설명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눈물이 멈췄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더는 내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내가 집을 자주 비워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빌려 내 삶을 조금씩 저당 잡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며칠 전 복도 CCTV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처음엔 난처해했지만 제가 분실 신고와 대출 문제를 설명하자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출장 간 다음 날 밤 민정 씨가 안방에서 나온 뒤 무언가를 가방 깊숙이 넣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휴대폰으로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다급했고 준호는 민정 씨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가 지난 몇 달을 모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이를 먼저 친정 쪽 이모 집에 맡겼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잠깐 정리할 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이번엔 약속 지킬게.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잡았다가 놓였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지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다고. 제가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자리, 엄마로서의 믿음,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어 했던 제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서류 사본과 영상 파일, 어머니의 편지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부른 자리에서 터질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회의라는 말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이는 자리여야 했지만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판결을 끝낸 사람들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가운데 앉아있었고 준호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원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부엌 입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증인이 아니라 이미 이 집안의 한 사람인 것처럼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대신 채웠습니다. 서연이는 이모집에 맡겨둔 상태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이가 문틈 어딘가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요즘 집안을 너무 흔들어 놨어. 돈 문제도 그렇고 민정이 의심한 것도 그렇고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끼리는 서로 덮어줄 줄도 알아야지. 덮어준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감싸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피해본 사람에게 입을 닫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준호가 종이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합의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 대출 문제를 가족 내부의 착오로 정리하고 외부 기관에 문제 제기하지 않으며 민정 씨에 대한 촬영 자료를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제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나보고 사인하라고? 준호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당신도 집 지키고 싶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나라면 아마 그 말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서연이를 생각해야 한다는 죄책감, 남들이 알면 어떻게 보겠느냐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제 입을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집은 벽과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답게 숨 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민정 씨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모님,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 말에 처음으로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마저 저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는데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정 씨는 입술을 다물었고 준호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네가 집 비운 사이에 다들 힘들었어. 너만 피해자인 척하지 마.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은행 서류 사본, 대출 신청서, 복도 CCTV 캡처 사진, 공기계에 담긴 영상 파일,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차례로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종이들이 젖은 손끝에 조금씩 달라붙었습니다. 저도 오늘은 덮어주러 온 게 아니에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서 민정 씨가 안방 서랍을 열고 제 도장을 꺼내는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복도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정 씨가 가방을 품에 안고 나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날 밤의 거짓말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이 사람이 지친 얼굴로 제 캐리어를 끌어주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처음부터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쉬었을 겁니다. 당신이 돈이 필요했다면 말했어야 했어. 힘들었다면 같이 방법을 찾자고 했어야 했어. 그런데 당신은 내 이름을 썼고 내 도장을 썼고 내 딸에게서 나를 조금씩 지웠어. 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무소 빚이 너무 커졌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너무 늦게 나온 변명이었습니다. 누구나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밟고 무너지지 않으려 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으로 접어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사인하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집을 깨겠다는 거냐? 저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깨진 걸 이제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난 뒤 거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밑의 마룻바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수없이 닦고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줍고 밤마다 울음을 삼켰던 그 바닥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법률 상담을 받을 거야. 서연이 문제도 대출 문제도 전부 공식적으로 확인할 거야. 이제 내 침묵은 끝났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비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겁먹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문은 닫아서만 내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단번에 무너지고 소리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상담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고 법률 상담을 예약하고 서연이 학교에 연락해 아이가 당분간 이모집에서 지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오래 울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울기 전에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호에게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엄마가 쓰러질 것 같다. 서연이가 상처받는다. 그 말들은 예전에 저라면 가장 먼저 무너졌을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상처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아이 앞에서 저를 두려운 엄마로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목소리가 많이 낮아진 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다 정리할게.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모집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낡은 빌라 사이에 아침 햇살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희망을 걸었을 겁니다. 그가 드디어 달라지려는 거라고, 우리가 다시 가족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책임으로 하는 거야.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우리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집은 같은 벽 안에 다시 들어가도 예전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실행된 대출 일부는 조사를 거쳐 부정사용 정황이 확인되었고 추가 신청은 중단되었습니다. 사라진 어머니의 반지는 민정 씨가 보관하던 가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끝까지 모른다고 했지만 CCTV와 영상, 메시지 기록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그녀에게도 빚이 있었고 시어머니가 잠깐 도와주면 다 해결된다고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정을 들었을 때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궁지에 몰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궁지에 몰렸다는 이유가 남의 삶을 몰래 뒤지는 허락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이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사무소가 어려워졌고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일인데 제가 너무 차갑고 이기적으로 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 화가 치밀기보다 피곤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잘못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온 사람에게 제 고통은 끝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 진실의 결과를 살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대답일 때가 있습니다. 준호는 결국 사무소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저에게 전화해 명령할 수 없게 되었고 민정 씨는 우리 집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보다 제게 더 중요했던 것은 더 이상 아무도 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새로 만들었고 계좌를 정리했고 모든 중요한 서류를 제 손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그것은 제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첫 번째 손짓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서연이와 다시 마주 앉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에도 어깨를 움찔했고 제가 조금만 조용해져도 엄마 화났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난 게 아니야. 엄마도 다시 배우는 중이야. 서연이는 제 품 안에서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또 멀리 가? 저는 그 질문이 단순히 출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또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야 할 일이 있어도 엄마 자리는 없어지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날 밤, 서연이는 오랜만에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신은 하루아침에 씻겨내려가는 얼룩이 아니었고, 무너진 믿음은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제 상처를 숨기느라 제 존재까지 접어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예전 집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가져올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서연이의 책,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되찾은 금반지. 거실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한때 제가 떼어내지 못했던 규칙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만져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제가 떠난 뒤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은 그 집에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작은 접시에 닿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준호는 거실 끝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정말 미안한지. 이제 그런 대답들이 제 삶을 앞으로 밀어주지는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친 뒤였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얇게 고인 물에 하늘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는 힘이 예전보다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모집 근처 작은 방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둘만의 저녁을 차렸습니다.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 계란찜, 김,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맑은 국. 그런데 그 식탁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집은 넓어서 집이 아니라 돌아왔을 때 마음이 쉴 수 있어야 집이라는 말. 저는 너무 오랫동안 벽을 지키느라 그 안에서 쉬어야 할 제 마음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밤, 서연이가 잠든 뒤 저는 어머니의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금빛이 작은 스탠드 불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저는 반지를 다시 상자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숨겨야 할 물건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약속처럼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 한 사람을 끝없이 침묵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의 따뜻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함께 산 시간이 길다고 해서 모든 상처를 덮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했다는 이유로 내 이름과 삶까지 내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복수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아주 늦게 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은 뒤에야 저는 처음으로 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